퀸즐랜드의 북서해안 너머에 있는 마그네틱 아일랜드는 우주를 벗어나지 않는 한 멜번에서 가장 먼 곳이다. 마그네틱 아일랜드란 이름은 이 섬의 자성 때문에 선박의 나침반이 틀어졌다고 여긴 콕 선장이 붙인 것이다. 마그네틱 아일랜드는 또 다른 자성이 있다. 은퇴자뿐 아니라 호주의 혹독한 여름 날씨를 피하려는 휴일 행랑객들에게 인기가 있다. 1971년 미술가 크리스틴 어산지가 온 곳이 바로 마그네틱 아일랜드다. 그녀는 오스트레일리아 본토 타운스빌의 시골 병원에서 아들 줄리언을 출산했다. 북부 퀸즐랜드의 중심지로 알려진 타운스빌은 큰 지방 도시이다. 타운스빌에서 유명했던 것은 골프의 전설 그레그 노먼이 태어났다는 것이다. 크리스틴은 페리선을 타기 위해 부두로 가면서 그녀의 갓난아기 앞에 어떤 삶이 펼쳐질지 궁금했을 것이다. 그들을 끌어줄 남편은 없었다. 독립심을 타고난 크리스틴은 스스로 앞길을 헤쳐나가는 데 익숙했다. 아버지에게 반항했고 옹고집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크리스틴의 아버지 워런 호킨스는 대학에서 원칙주의자였고 가족에게 관심을 쏟지 않았다. 골수 전통주의자였다. 크리스틴은 17살이던 1970년대 초에 자기가 그린 그림을 판 돈으로 모터사이클과 텐트를 사서 가출했다. 시드니에서 번창하던 반문화 커뮤니티에 들어가서는 베트남전 반대 시위를 하던 중에 만난 젊은이와 사랑에 빠졌다. 존 십턴. 그러나 둘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고 몇 달 후 그녀는 임신한 몸으로 혼자 북쪽을 향했다. 십턴은 양호 줄리언 어산지의 인생의 지지자로 다시 등장한다. 페리선이 북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마그네틱 아일랜드와 호주 본토를 가로지르는 17km 길이의 운하로 진입하려 할 때 크리스틴은 이 섬에서 첫날 밤을 보낼 채비를 하고 있었다. 줄리언이 생후 몇 달을 보낸 해안가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이곳은 호주의 흘러간 시절을 담은 타임캡슐이다. 줄리언이 태어난 지 몇 달 지나지 않았을 때였는데도 크리스틴은 줄리언에게 특별한 데가 있다고 생각했다. 체제저항적 크리스틴으로서는 줄리언을 양육하는 것이 권위에 대한 불건전한 존중을 주입한다는 자신의 지각과 맞아떨어졌다. 줄리언은 무척 잘 자랐다. 또래 남자아이에 비하면 수학과 철학에도 관심이 있었다. 줄리언은 수학과 철학책 수십 권을 탐독했다. 먼 친척은 줄리언은 똑똑한 괴짜아이라고 말했다. 줄리언 어산지는 떠돌이 생활에 만족했다. 그는 특히 시골을 좋아했다. 어산지가 다닌 리스모어 스쿨의 교장은 줄리언 어산지가 그 학교를 나왔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았다. 저희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독립적인 사람으로 자라도록 애쓰고 있는데 줄리언이야말로 저희 학교 이념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멜버른 북쪽으로 400km 떨어진 캔버라에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가 있다. ANU는 듬성듬성 퍼져 있는 그 지역의 한가운데 있고 오스트레일리아 연방행정부와 정부기관이 끌어다 쓸 수 있는 지적 중심지 역할을 했다. 지구상에 어느 것보다 빨리 숫자와 정보를 삼킬 수 있는 인터넷의 여명기에 이 대학은 최고 성능의 컴퓨터를 구비했다. 어산지와 국제전복자 모임은 그 시스템을 둘러보는 데 멈추지 않고
그쪽에 침투했다. 멜버른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경찰이 국제 전복자 모임의 활동에 관한 정보를 입수해 놓았다. 이 해커들이 누구인지 몰랐지만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있었다. 그들은 다른 컴퓨터에 침입하여 자기들의 정보 처리 능력을 높이려 했다. 겐데이는 AFP의 컴퓨터 범죄 조사과를 구성해야 하는 책임자로서 그 문제를 이해하고 있었다. 어산지와 국제전복자 모임은 ANU 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하여 코드를 해독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경찰이 뒤쫓고 있는 것을 알고는 기세가 꺾였다. 멜버른 중심부가 있는 론스데일 전화교환국은 전면부를 검은 대리석으로 꾸며 눈길을 끌었다. 해커들은 지하 세계에서 가명을 쓴다. 어산지는 맨닥스라고 불렀다. 뉴욕타임스는 어산지가 로마 시인 오라티우스가 쓴 스플렌디드 맨닥스, 고귀하게 부정직한이라는 구절에서 이름을 따왔다고 주장한다. 1920년대 오스트레일리아의 소설가 얼쿡스가 만들어낸 괴짜 발명가 맨닥스 소령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그럴듯하다. 맨닥스는 물질이동, 투명인간 등을 실험했다. 이러한 연금술이라면 10대 시절의 어산지는 즐거워했을 것이다. 챕터 2 사이버펑크스 연방경찰이 들이닥쳐 우리를 10년 동안 감금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발견했다면 우리는 충격을 받았을 테지만 줄리안 어산지는 그러지 않았다. 동료 해커들 사이에서는 당국에 체포된 일 때문에 어산지는 마이너급 스타가 되었다. 그는 모든 통신에 프로프라는 서명을 달았는데 능력을 인정받고 있음을 뜻했다. 덕분에 인터넷에 향방을 두고 다투는 투쟁의 선봉에 설 수 있었다. 인터넷을 상업적 기회로만 여기는 이들도 있으나 어산지를 비롯한 이들은 돈보다 집단행동과 공동체 이익에 앞서는 열린 시스템을 지지했다. 멜번 교회 집에서 줄리안 어산지는 마음 맞는 세계 곳곳의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들은 사이버펑크스라 불렸다. 이 명칭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에 있는 좌익 혁명주의자 프로그래밍 코민으로 자칭하는 모임의 멤버였던 한 여성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만들었다. 그들이 1970년대 최초의 공개 온라인 컴퓨터 시스템을 만든 주역이다. 사이버펑크스는 해커, 수학자, 체제저항가, 활동가들이 모인 엘리트 집단이었다. 그들의 선언문은 전자시대에 있어 열린 사회에 필수적인 프라이버시를 갖는 개인의 권리라는 관념으로 서로를 맺어주었다. 그들은 정부나 기업 또는 얼굴 없는 조직들이 우리에게 프라이버시를 허용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다. 사이버펑크스는 향후 페이스북이나 여타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 같은 아이디어의 선구자로 자처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최초로 사용했다. 그들은 게시판에 개별 메시지를 남길 필요 없이 유저넷이라 불리는 시스템을 이용해 동시에 여러 명과 이야기할 수 있었다. 어산지는 유저넷의 최초 채팅룸 가운데 하나를 운영했다. 새 아이디어를 위한 공개 포럼으로 유명해진 서버비아는 세계 어느 곳에서든 자기 견해를 발표할 수 있는 곳이었다. 그곳에서 거론되는 화제는 자유언론을 통제하려는 정부의 시도와 핵전쟁 가능성 등이었다. 그들의 다음 목표는 사이언톨로지 교회였다. 사이언톨로지교는 온갖 나쁜 것이 구체화된 곳이었다.
교인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에 권력을 휘두르는 대단히 체제 순응적이자 불투명한 조직이었다. 1996년 6월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변덕스러운 달이었다. 얼마 전까지 해도 워싱턴에서는 홍수가 나고 정전 상태가 벌어졌다. 컴퓨터 프로그래머 빌 지머맨은 암호화 사용을 조사하는 상원 특위의 청문회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의사당으로 가고 있었다. 그가 우울한 것은 날씨 탓만은 아니었다. 이메일로 보내는 모든 텍스트를 암호화하여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의 공개 버전을 개발했다는 이유로 FBI에서 그를 조사한 탓도 있다. 세계의 거물급 암호 해독자라 해도 이런 종류의 암호화 문건을 해독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지머맨은 자신의 암호화 시스템을 프라이버시 또는 PGP라고 불렀다. 언더그라운드 활동가들에게 그것은 매우 좋은 것이었다. 근 10년간 그들은 대외 커뮤니케이션의 수집과 분석을 담당하는 NSA가 그들이 프라이버시의 권리라고 보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의심했다. 그들은 사적인 삶에 대한 개인의 권리가 국가와 대기업이 더욱 투명해야 한다는 요구와 모순이 없다고 보았다. 그들에게 문제는 국가가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지식을 가지고 통제를 한다는 것이었다. NSA가 안심할 정도로 약한 암호화 수준을 지지한 것은 놀랄 일이 아니었다. 당시 미국 컴퓨터에 제한되고 있던 56비트 데이터 암호 표준은 단 2분 만에 해독이 가능하다고 했다. 지머맨은 그렇게 예산이 많은 NSA라면 단 몇 초 만에 해독할 것으로 보았다. 1024비트 키를 가진 PGP는 어떤 정보기관이라 해도 해독하기 어려울 것이 뻔했다. 1991년으로 돌아가 보면 미국 정부는 누구의 암호화된 메시지라도 읽을 수 있도록 보안 커뮤니케이션 장비 제조업체들이 특수한 트랩도어를 삽입하라고 요구했다. 지머맨이 4년 전 PGP 암호화 프로그램을 온라인에 올렸을 때 특별수사관이 그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이제 PGP 암호화 프로그램은 널리 퍼졌다. 지머맨은 청문회장에서 입장을 밝혔다. PGP는 민주주의를 위한 힘이라는 것이다. 1993년에 한 라트비아 사람에게 받은 이메일에서 뽑은 대목을 읽어드리죠. 그날은 보리스 엘친이 러시아 의회 건물을 폭격한 날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네요. 안 될 일이지만 만약 러시아에서 독재가 자행된다 해도 발트해에서 극동 지역에 이르기까지 당신이 만든 PGP가 보급되어 있어 필요할 때 민주주의자들을 돕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줄리안 어산지만큼 PGP를 좋아한 이도 없다. 어산지는 그 프로그램으로 자기 이메일을 암호화했다. 어산지와 같은 해킹 시도에 연루된 제임스 카터는 가벼운 형량을 받았다. 3년간 선행을 하고 ANU의 고성능 컴퓨터에 침입한 대가로 $2,000의 배상금을 대학에 지급하라는 것이다. 그는 26건의 혐의를 인정했는데 이 때문에 수년간 실형을 살 수도 있었다. 1년 후 1996년 12월 5일 줄리언 어산지는 꽁지머리를 메고 방송 촬영팀을 빠르게 지나쳐 멜번 카운티 법원으로 갔다. 판사는 어산지에게 호의적이었다. 어산지가 컴퓨터를 해킹하여 자신에게 권한이 주어진 문건에 접근했을 뿐이라고도 했다.
싸구려 하숙집에서 산지는 PGP처럼 탁월한 비밀통신 형태를 만들어내는 일에 착수했다. 어떤 형태의 암호화건 그것을 보호하는 키보다 강력할 수는 없다. 즉 아무리 강력한 암호화라 할지라도 가장 약한 고리는 그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인 것이다. 어산지와 또 한 명의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중요 정보가 컴퓨터에서 사라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암호화 파일을 깨서 여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중 하나가 파일을 열겠다는 마음을 품고 고성능 컴퓨터를 이용해 가능한 비밀번호 조합을 수백만 번씩 돌려보는 것이다. 여기에는 엄청난 수고가 따른다. 그 대안은 파일 주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거나 구타함으로써 암호화된 문건을 애독할 수 있는 길을 넘기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코드 자체를 깨서 열 만큼은 똑똑하지 못하다면 고무수든 뭐든 손에 잡히는 무기로 해독 코드를 알고 있는 사람을 구타하는 것이 그 방법이다. 어산지가 개발한 시스템은 발뺌 가능한 암호화로 알려졌는데 이는 암호화된 문건을 숨길 뿐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그것이 암호화되었다는 사실도 숨기는 방법이다. 어산지는 그 발명품을 언더그라운드 사이버펑스 네트워크에 올리면서 고모스라고 이름을 붙였다. 협박을 당할 경우 컴퓨터 전체를 여는 것으로 추정되는 키를 넘기는 함정도 추가했다. 그 키로는 어수선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지만 검색하고자 하는 정보에는 접근할 수 없으며 극도로 민감한 다른 문건들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고스란히 파묻힌다. 당연히 발뺌 가능한 고모스 암호화로 이득을 보는 이는 인권운동가뿐이 아니었다. 그 무렵 과묵한 유혹에 어느 아키텍트가 정부의 비밀주의에 가장 큰 문제를 제기할 조직을 꾸리는 데 착수했다. 존 영은 위키리크스에서 중대한 역할을 맡게 될 인물이다. 콜롬비아 대학 학생 신분으로 자신의 급진적 정치 감각을 다듬은 바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지만 청년기의 리버럴 성향을 간직했다. 영은 그때에도 사이버펑스 메일링 리스트를 구독했고 줄리언 어산지와 접촉하고 있었다. 옴기니의 말. 줄리언 어산지는 어떤 인물인가? 2011년 1월 14일 튀니지를 장기 집권하던 벤 알리가 탈출하면서 정권이 붕괴되었다. 이후 또한 이집트에서도 30년 동안 나라를 쥐락펴락하던 무바라크가 관저에서 내려왔다. 이 자스민 혁명은 중동과 북아프리카로 번져나갔다. 흥미로운 점은 이 자스민 혁명은 그간 숨겨졌던 정보가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불붙었다는 것이다. 튀니지는 페이스북 사용자가 전 인구의 18%에 이르는 곳이다. 튀니지 국민들은 대통령 일가의 재산 축적과 부패가 국민 분노에 기름을 끼얹고 있다는 튀니지 주재 미 대사관의 외교 전문을 SNS를 통해 퍼날랐다. 그 전문을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것이다. 이처럼 세계의 민주화에 일조한 위키리크스는 어떤 곳인가? 어산지는 모순적 남자다. 외부의 온갖 권력기관들의 권력 남용과 기밀주의를 비판하면서 자기 조직 내에서는 가부장적인 태도를 보인다. 나는 이 조직의 심장이고 최초 개발자이며 모든 것이다. 나와 문제가 있으면 꺼져. 위키리크스의 운영에 불만을 뿜은 내부인에게 어산지가 내뱉은 독설이다. 무정부주의자인 어산지는
각국 정부의 비민주적 행태를 고발하면서도 자기는 권력적이다. 개발자 다니엘 돔샤이트베르크, 아이슬란드 국회의원 비르기타 연스도티르처럼 후원자나 동지였던 이들이 그를 돌아섰다. 다니엘 앨스버그를 비롯한 소수의 동지들이 위키리크스의 균형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책은 어산지와 위키리크스의 행로를 끈질기게 추적한다. 건조할 법도 하지만 소설처럼 흥미롭다. 모순적이지만 매력적인 어산지의 면모는 매우 다양하게 다가올 것이다. 줄리언 어산지는 1971년 호주 퀸슬랜드 타운스빌에서 독립적인 크리스틴의 첫째 아들로 태어났다. 부모는 히피였고 어산지는 그들이 이끄는 순회 극단을 따라 호주 곳곳을 돌아다니며 홈스쿨링을 받았다. 모치는 이혼했고 연애와 재혼을 거듭한다. 어산지 모자가 의붓 아버지로부터 도피하는 과정은 흥미롭다. 그들 자신은 극악 무도한 종교 집단 브러더후드와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강박적으로 그들을 쫓아오는 의붓 아버지 키스 해밀턴이 그 집단의 자식이다. 그런데 키스 해밀턴이 그 집단에 속했다는 증거는 막연하다. 폭력적인 압제적 아버지의 그림자는 있되 그 실체는 모호하다. 어산지는 위키리크스를 창립한 후에도 보안에 대해 집착을 보이고 거침없이 이곳저곳으로 서핑하며 돌아다닌다. 요컨대 어산지에게는 본받을 만한 아버지가 부재했다. 스스로 아버지가 되어서도 아버지 노릇을 힘들어했다. 어산지는 부재하는 아버지의 그림자를 피하려 했고 그것에 맞서 싸웠을 것이다. 그는 무정부주의 해커가 되었고 가부장의 상징인 국가와 대기업의 부도덕성을 폭로하는 고발 사이트를 만들었다. 그러나 부재하는 아버지의 그림자는 자기 안에서 고개를 내민 게 아닐까? 스웨덴에서 일어난 섹스 스캔들도 야생의 아이인 그가 자유조차도 체계적으로 질서화하려는 스칸디나비아인 여인들과 충돌을 일으킨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달리 해석할 여지도 있다. 어산지는 개인적 면에서 볼 때 자신의 능력을 과신했다. 그러나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는 데는 서툴렀다. 조심스럽다. 어산지가 추구하는 대의와 그것에 대한 그의 진정성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다. 그에게는 대상과 교감하는 게 아니라 소유하려는 경향이 엿보인다. 후자에 관해서는 다른 이들과 공존하고 협력하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그 조직은 앨스버그가 없었다면 흔들렸을 것이다. 어산지가 자신을 위키리크스와 동일시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들이 천명한 대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고 내부 고발자를 보호한다는 위키리크스의 입장이 흔들릴 수 있다. 위키리크스 편집장인 어산지가 공포한 두 가지 원칙이 있다.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고 그들이 건넨 정보가 최대한의 효과를 띠게 만들겠다는 다짐이다. 위키리크스의 내부 고발자 보호는 완벽했다. 그러나 후자를 실천하기 위해 사용자들의 참여와 SNS의 퍼나르기 효과로는 부족했다. 파급력을 높이려면 엄선된 정보를 편집하여 돋보이게 만드는 구매체의 실력과 영향력을 이용하는 편이 쉬웠다. 그래서 어산지는 구매체와 손잡았다. 슈피겔, 가디언과 손을 잡고
아프가니스탄 전쟁 기록을 편집했다. 그러나 이들과의 약속을 깬 당사자는 어산지였다. 다른 파트너 매체들과의 약속은 아랑곳하지 않고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각국의 매체까지 이 작업에 끌어들였다. 그 과정에서 구매체가 보인 행태는 목벌인견이다. 이전 투구와 배신이 난무한다. 이 책을 통해 보수화된 언론 매체의 현재 모습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케이블 게이트와 관련하여 뉴욕타임스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잘 보기 바란다. 배현